아니 대체 한국인들은 이렇게까지 지독하게 하는 이유가 뭔데? 여기 일본의 한 식당에서 한국 손님들의 기이한 행동을 보고 기겁하는 한 일본인이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인의 어떤 행동 때문에 이렇게 놀라고 있는 건지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가나가와 현에서 규동집을 운영하고 있는 마코토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가나가와 현은 도쿄에서 JR선을 타고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에요. 최근 기록적인 엔저 현상으로 일본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은데 올해 3월에는 무려 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일본을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일본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한때 무역 수출 대국이었던 일본이 이젠 무역 적자만 수조 원에 달하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젠 더 이상 수출할 게 없어서 관광업에만 사활을 걸고 있다니 한탄스러웠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일본에 오는 이유가 엔화가 너무 싸서 오는 거잖아요. 물론 관광객을 대상으로 음식점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좋은 것 같으면서도 일본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심각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 저희 부모님 세대 때만 하더라도 일본 엔화하면 세계적으로도 꽤 알아주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휴지 조각이 돼버렸죠. 그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젊은이들도 많고 일본은 점점 늙어만 가고 있다는 생각에 일본 젊은이로서 정말 나라가 걱정될 뿐이에요. 그런데 관광업을 하는 제 입장에선 당장 직면한 문제는 따로 있었죠. 바로 중국인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다 일본 우익단체들 때문이겠죠? 사실 지금 한국 사람들도 일본에 굉장히 많이 오고 일본을 어느 정도 먹여 살리고 있지만 한심한 일본 정부 사람들은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와봤자 돈도 많이 안 쓰고 맛집만 가고 소소하게 돈키호테에서만 구매하고 간다며 한국인 대신 중국인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시작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은 명품 쇼핑도 어마어마하게 하는 데다가 면세점에서도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한국보단 중국인들을 유치하는 게 더 이득일 거란 판단이었죠. 그렇게 일본 관광청에서는 중국에서 출발하는 일본행 항공편도 대폭 늘리고 비자를 간소화하면서 중국인 유치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 효과 덕분인지 중국의 명절 중 하나인 5월 노동절에 무려 20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이 밀려들었어요. 그러나 막상 일본이 기대한 효과를 하나도 볼 수 없었습니다. 중국 역시 높아진 물가에 경제 위기로 초저가 여행을 하는 게 유행이 되었거든요. 면세점 매출 비용을 살펴보면 전체 면세점 매출은 늘었지만 중국인 구매 비용은 전년 대비 35%나 감소했어요. 여행을 와서도 쇼핑을 위한 여행이 아니라 알뜰살뜰하게 여행하는데 초점을 맞춰 여행하고 돌아갔죠. 그런데 정말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 동네와 저희 마을은 아주 초토화가 되어버렸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규동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인 때문에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었죠. 저희 규동집은 제가 혼신을 다해 만든 가게예요. 특히 아기자기한 피규어들이 많아 손님들 사이에서도 특색 있는 가게로 유명해요. 그래서 일부러 피규어를 구경하러 오는 분들도 많을 정도죠. 저희 가게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모은 애착이 가득 담긴 피규어부터 시작해서 경매로 거래되는 꽤 고가의 피규어까지 있었습니다. 사실 가격이 싸든 아니든 제겐 모두 하나같이 소중한 수집품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게 마감 때 가게를 정리하다 보면 피규어가 하나씩 없어졌습니다. 아주 작은 미니 피규어라서 가져가시는 분들은 잘 모를 거라 생각하지만 제겐 하나하나 애착이 담긴 물건이라 제자리가 어딘지 모두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처음엔 손님이 모르고 흘린 걸 제가 청소하다 무심코 치워버렸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손님이 사진 찍으시다가 모르고 가방에 떨어뜨리셨나 하곤 좋게 생각했었죠. 혹여나 모르고 가져갔다면 연락이라도 해주시지 않을까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도 그런 연락은 오지 않았죠. 그런데도 저는 손님을 의심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면 혹시나 가게 구석에서 나오거나 누군가 꼭 찾아서 돌려주지 않을까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죠. 제가 그 얘기를 제 친구 스즈메에게 했더니 스즈메는 누가 가져갔는지 본인이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누구긴 누구냐며 중국인 관광객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스즈메는
호텔에서 일하는 호텔리어예요. 그런데 호텔에서도 계속 뭔가가 없어진다고 했죠. 객실내 비치되어 있는 작은 편의용품은 물론이고 커피포트나 베개까지 훔쳐간다고 했어요. 그런 객실은 하나같이 중국 손님들 객실이었죠. 게다가 스즈메로부터 들은 중국 손님들의 객실은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음식을 먹다 흘리는지 하얀 침대 이곳저곳에 음식 얼룩이 묻어있는 건 기본인데다가 쓰레기가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다고 했어요. 호텔 청소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방이었죠. 보통 호텔에서는 원칙적으로 쓰레기통에 담겨있는 쓰레기를 제외하고는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콘솔 위에 종이가 작은 휴지 조각으로 보이더라도 그게 손님들이 예약해놓은 어떤 티켓일 수도 있고 중요한 내용이 적힌 쪽지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휴지통에 담긴 쓰레기만 정리하죠. 그런데 중국인 손님들의 방은 발 디딜 틈 없이 쓰레기로 가득해서 청소하기 매우 난처하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청소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바로 프론트로 전화를 걸어서 방이 더러우니 룸 업그레이드를 해서 다른 방으로 보내달라고 막무가내로 우긴다고 했죠. 안 그래도 요새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서 호텔이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라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힘들어서 너도 나도 휴가를 쓰고 들어가거나 심지어 퇴사를 하는 동료들도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스즈메의 말을 듣고 나서도 정말 중국 손님이 우리 가게의 피규어를 가져간 걸까 생각해봤죠. 그런데 애초에 저희 가게에는 중국인 손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뿐더러 매우 잠깐 지나치는 곳인데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들만큼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굉장히 고가의 피규어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고가의 피규어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구하기가 정말 힘든 한정판 피규어였어요. 피규어가 사라지자마자 드는 생각은 CCTV라도 진작에 그냥 달아둘 걸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제가 멍하니 계산도 못하고 정신을 빼놓고 있자 한국인 손님이 저를 두어 번 불렀습니다. 저는 다급히 죄송하다고 얘기하고는 계산하실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이어진 한국인 손님의 대답에 저는 당황스러움을 숨길 수 없었어요. 손님은 이미 돈을 지불했고 제가 거스름돈을 줘야 하는 타이밍이었던 거죠. 저는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아끼는 피규어가 사라져서 제정신이 아니라며 사과 인사를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손님은 저기 가운데 있던 큰 거 말인가요? 라고 물었죠. 안 그래도 그 손님이 들어올 땐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해서 인상적이었는데 밥을 다 먹고 보니 없어서 의아했다고 하셨습니다. 손님은 자리에서 브이로그 촬영을 위해 영상을 찍었는데 혹시 뒤편에 나오는지 한번 보실래요? 라고 해주셨죠. 저는 혹시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손님의 카메라 속 영상을 돌려보았습니다. 영상 시작 부분엔 식당에 앉아 이런저런 수다를 떠는 모습이 보였죠. 다행히 화면 안에는 제가 잃어버린 피규어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저희 둘은 잔뜩 긴장한 채로 영상을 보고 있었죠. 그러자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나 피규어를 획하고 채갔고 남자가 앞서서 가게에서 나온 다음에 여성이 따라 나갔어요.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시간차를 두고 나가는 것 같았고 애초에 저희 가게에 온 목적이 음식이 아니라 피규어였던 것 같았습니다. 피규어를 낚아채는 빠른 손놀림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짧게 찍힌 영상이었지만 중국인인 게 분명했고 경찰에 신고하고 얼마 되지 않아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오늘 올린 SNS 게시글에는 저희 규동집이 맛있다고 일본에 오면 꼭 와보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훔쳐간 피규어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 사진 밑에는 기막히게도 피규어를 정말 어렵게 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마치 꼭 자신의 것인 것처럼 말이에요. 제게 영상을 제공해주신 한국분 덕분에 쉽게 그 중국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계산만 하고 그냥 갔을 수도 있는데 제 망연자실한 표정을 보고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이었죠. 처음에 그들은 제가 직접 선물 준 거라며 발뺌을 하더라고요. 그러자 한국분의 카메라에 찍힌 물건을 훔쳐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서야 모르고 챙겨갈 수도 있지 하며 피규어를 획하고 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피규어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신 분께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는 소정의 사례금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자 그분은 한사코 거절하시며
당연한 일을 한 거고 의도적으로 그 장면을 찍으려고 촬영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한사코 사양하셨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일이 있고 난 후 가게 내부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CCTV로 녹화되고 있다는 경고문을 가게 출입문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귀신같이 CCTV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죠. 그래도 다행히 CCTV라고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게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가게는 원래 동네 분들 대상으로 장사를 하다가 하나둘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지금은 동네 분들과 관광객의 비율이 반반 정도 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동네 분들이야 워낙 오래 뵀던 분들이기도 하고 저와 개인적인 친분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메뉴 하나 시켜서 드셔도 그러려니 했어요. 식사 시간이 안 맞는 젊은 신혼부부부터 각자 시간을 보내시고 저녁을 먹으러 온 노부부까지 다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워낙 자주 오는 단골분들이시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손님들을 쉽게 볼 수 있어서 그런지 관광하러 오신 중국분들도 메뉴를 하나만 시키겠다고 우기셨고 저는 정말 난처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점점 도가 지나치더니 이젠 가게에 함께 들어온 손님이 4명이 넘는데도 메뉴를 하나만 시키겠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고 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해 1인 1메뉴를 필수로 주문해달라고 하게 되었죠. 아무튼 저는 이런 골치 아픈 일들로 하루하루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퇴근길이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가나가와현은 슬램덩크 촬영지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그 유명한 기찻길 옆이 온통 중국인들로 가득 찼어요. 그곳은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현지 사람들이 사는 삶의 터전이기도 해요. 그런데 중국인 관광객들은 바글바글 몰려다니며 동네가 떠나가라 고성을 지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증사진을 찍기 위해 도로 한복판을 막아서기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위험하게 기찻길 위에서 동영상을 찍어볼 거라고 출입을 막아놓은 장소도 마구 비집고 들어갔죠. 가게에서는 피규어를 훔쳐가지 못하게 항상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하는 데다가 메뉴 한 개만 시키겠다는 중국 고객과 실랑이를 벌였죠.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엔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중국인들 때문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우리 동네였지만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어요. 당분간 이렇게 계속 중국인 손님들이 온다면 가게를 열어 장사를 하면서 버는 돈보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쓰는 돈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았죠. 그렇게 하루하루 마지못해 가게와 집을 왔다 갔다 하던 어느 날 오랜만에 제 고등학교 친구 미키에게 전화가 왔어요. 미키와는 가끔 연락하는 사이지만 언제 연락해도 편하게 속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진짜 친구였어요. 미키는 얼마 전 결혼을 했고 행복한 얘기만 가득 늘어놓는 통에 제 생활의 불만을 도저히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런데 오랜 친구라 그런지 미키는 제 목소리만 듣고도 무슨 일 있냐고 단박에 물어봤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요즘의 생활에 대해 얘기했어요. 요샌 일하는 재미도 없고 좀 쉬고 싶다고 말이죠. 그러자 미키는 바로 제 귀가 솔깃할 만한 제안을 했어요. 자기가 있는 곳으로 와서 며칠 쉬다 가라는 거였죠. 미키가 살고 있는 곳은 한국 제주도였거든요. 미키는 사진사인 남편과 여행지에서 만나 결혼했고 제주도에서 웨딩 촬영을 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어요. 사실 미키가 운영하는 SNS에 올라온 제주도를 보고 정말 멋진 곳이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제가 제주도에 가다니 가슴이 설레었어요. 그렇게 저희 가게는 잠정 휴가를 가지기로 결정했고 저는 그 길로 바로 제주로 떠났습니다. 제주 공항에 내리자마자 야자수로 보이는 큰 나무를 보며 제가 정말 다른 나라에 온 거구나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공항엔 미키가 마중 나와줬죠. 남편은 촬영 가서 나중에 밤에나 돌아온다고 했어요. 저는 미키의 차에 캐리어를 싣고 미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집에 가는 길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요? 탁 트인 제주 바닷가 풍경에 속이 뻥 뚫렸습니다. 처음엔 가게를 쉰다는 생각에 좀 걱정됐어요. 그간 몇 년을 일하면서 3일 이상 쉬어본 적이 없는 가게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휴가를 걸어놓고 오니 제게도 이런 쉬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을 했죠. 제주도라고 해서 거기도 혹시 중국인이 많으면 어쩌나 걱정스러웠지만 미키는 자기 집 근처는 관광객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주로 현지인들이 대부분이라 한국 사람들 뿐이고 작은 마을이라
그렇게 시끄럽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절대로 자고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미키의 남편이 일본에서 멀리 온 손님인데 그냥 우리 집에서 여행 내내 편하게 지내다 가라고 얘기했다고 했죠. 그런데 신혼부부에게 그게 무슨 민폐인가 싶어 절대 안 자겠다고 했는데 사정사정하는 통에 딱 하루만 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미키의 집에 도착했고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에 많이 산다길래 저도 아파트와 비슷한 곳일 줄 알았는데 작은 단독주택이더라고요. 그리고 앞에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곳이라며 미키를 부러워했죠. 미키는 사실 결혼해서 정말 좋은 건 제주도에 사는 것도 바다가 보이는 단독주택에 사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 그 둘도 다 아니라면 도대체 뭐냐고 저는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미키는 제일 만족스러운 건 한국 사람과 결혼했다는 점이라고 했어요. 저는 도대체 한국 남자의 매력이 뭐길래 그렇게 만족스럽냐고 물어봤습니다. 미키는 일본 남자들은 대부분 소심하고 소극적인데 한국 남자들은 박력이 넘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적극적이고 화끈하다고 했죠. 저는 미키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혹시 아까 오면서 본 것도 그런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미키는 고개를 끄덕였죠. 사실 일본 사람들은 길에서 팔짱을 낀다거나 어깨동무를 하고 손잡고 다니는 남녀 커플을 보기 드문 편이에요. 애정 표현에 소극적이기도 하고 타인을 과하게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국에선 정말 익숙한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커플 간 스킨십이 정말 자연스러웠죠. 일본 여성들이 한국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에게 빠지는 것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미키에게 그럼 언제 결정적으로 반했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미키는 짐을 들어주는 모습에 홀라당 넘어갔다고 했어요. 미키의 짐이든 가방이든 들어달라는 건 다 들어주는 게 정말 좋았다고 했죠. 심지어 한국 남자들은 부탁하지 않아도 그냥 뭐든 다 해주려 해서 보호 본능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 남자는 그런 것도 해주냐며 의아해했어요. 그러자 미키는 화장실 갈 땐 화장실 앞에서 가방을 들고 기다리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미키의 연애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고 그런 다정한 한국 남자와 한번 사귀어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렇게 저녁 시간이 다 되어갔고 미키의 남편 수호 씨가 일 끝나고 돌아왔어요. 수호 씨는 일부러 오늘 좀 일찍 왔다며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밥을 매일 해주냐고 놀랄 수밖에 없었죠. 수호 씨는 가능하면 제가 하고 주로 미키가 잘 챙겨주는데 오늘은 미키의 친구가 왔으니 직접 대접해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한국에선 결혼식을 하기 전 청첩장을 주고 밥을 사주는 문화가 있는데 저에겐 그렇게 하지 못해서 늘 마음에 걸렸다고 했어요. 저는 한국의 그런 문화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일본에선 아주 제한된 하객에게만 초대장을 발송하고 그 초대장에도 꼭 답을 해야 하거든요. 극소수의 지인들만 참여하는 반면 한국은 어린 시절 동창부터 직장 동료까지 모두 참석해 잔치처럼 즐기는 문화가 일본이랑 큰 차이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수호 씨는 평소에도 요리를 많이 하는지 뚝딱뚝딱 금세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수호 씨가 만들어준 음식은 고기 국수와 수육이었어요. 그러면서 식당 하시는 분께 요리를 대접하는 거라 참 긴장되지만 그냥 정성으로 예쁘게 봐달라고 하셨죠. 어쩜 말씀도 참 예쁘게 하시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입 먹어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따뜻한 고기국수가 맛있었고 수육도 정말 담백했거든요. 거기에 곁들여 먹는 이름 모를 빨간 음식이 너무 구수하니 맛있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갈치속젓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쌈에 수육 한 점과 갈치속젓을 조금 넣어 먹으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비릿하면서 고소한데 감칠맛을 확 끌어올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고기국수는 돈코츠 라멘이 살짝 떠올랐지만 한국 음식이 훨씬 담백하고 깔끔했습니다. 이 조합 자체가 정말 맛있었죠. 알고 봤더니 사람들이 제주도에 오면 고기국수와 수육을 많이 찾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라고 했죠. 수호 씨의 다정한 모습과 이 부부의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보면서 나도 얼른 결혼해야 하는데 속으로 생각만 했죠. 그렇게 두 부부의 집에서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하루를 보냈고 다음날 저는 제주도의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숙소를 구할 수도 있었지만
여행 온 다른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갖고 사는지, 왜 여기에 오게 됐는지 궁금했죠. 그런데 한국 게스트하우스에는 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저녁에 파티라고 부르는 함께 밥 먹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 도미토리를 이용하면 어쩌다 혼자 온 사람끼리 같이 밥을 먹거나 여행을 가긴 하지만 이렇게 숙소에서 자체적으로 자리를 만들어주는 건 흔치 않았어요. 저도 호기심에 파티를 신청했고 저녁엔 숙소 옥상에서 흑돼지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고 했죠. 게스트하우스에는 생각보다 외국인은 많지 않았어요. 일본인인 저와 미국인 1명 그리고 중국인 1명의 나머지 5명은 모두 한국 사람들이었죠. 오랜만에 낯선 사람들과 여행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즐거웠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영어를 쓰는데 무리가 없어서 감사하게도 영어로 대화할 수 있었죠. 한창 삼겹살을 먹고 오랜만에 긴장을 놓고 술도 잔뜩 마신지라 약간 취기가 돌았어요. 술을 깨야 할 것 같아서 공용 공간으로 내려가 물을 마셔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 뒤로 누가 따라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오는 것 같아 좀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었죠. 슬쩍 돌아봤더니 중국인 남자였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어 보이고는 정수기 앞에서 물을 받으려는데 제 옆에 바짝 붙어서 차례를 기다리는 게 아니겠어요? 막 제가 불편한 티를 내려는 찰나 한국인 하준 씨가 내려와 둘이 뭐 하냐며 이상한 분위기를 깨주었습니다. 저는 하준 씨에게 가까이 다가가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그러고는 하준 씨가 위에서 다들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는데 같이 아이스크림 사러 가실래요? 라고 제안했고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좋다고 하고선 바로 하준 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나가자마자 하준 씨는 저 중국인 조심하라고 했죠. 저는 아까 제가 느꼈던 불편한 기분이 제 오해가 아니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아까부터 옆에 앉은 한국인 여자애들에게 슬쩍슬쩍 몸이 닿는 건 물론이고 아까부터 계속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죠. 제가 술도 취한 데다가 아무래도 둘이 내려가는 게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 따라 내려왔다고 했어요. 저는 오랜만에 와서 너무 긴장 풀고 지냈냐 보다며 정말 고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아이스크림 산다는 핑계로 둘만 아이스크림을 각각 하나씩 들고 바닷가에 자리를 잡았어요. 제가 왜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준 씨는 지금 왜 여행 중인지 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준 씨는 꼭 미키의 남편처럼 다정한 면이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추운지 묻는다거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눈을 마주치는 모습에 설렘을 느꼈죠. 하준 씨와 얘기하면서 시간이 가는지도 몰랐는데 어느새 한밤중이었어요. 너무 늦어 이제 막 들어가려는 찰나 하준 씨가 다음 날은 뭐 할 거냐고 물었죠. 그러곤 자기가 정말 경치 끝내주는 오름을 한 군데 아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저는 제주에서의 시간을 하준 씨와 줄곧 함께 보냈습니다. 그렇게 제주도 여행이 끝나고 저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고 하준 씨는 서울로 돌아갔어요. 그렇지만 저희의 연락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다음 달엔 하준 씨가 일본으로 놀러 오기로 했죠. 그리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든 말든 저는 한국 사람들 친화적인 가게 정책을 많이 내놓기로 했어요. 더 이상 무질서한 중국 손님들이 저희 가게에 박을 대는 걸 볼 수 없었죠. 한국 손님들은 SNS에 가게를 올려주면 음료수 서비스를 주기도 하고 해피아워를 만들어 특정 시간에 방문하는 한국분들에겐 서비스 음식을 추가로 주기로 했죠. 하준 씨의 도움을 받아 SNS에 홍보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덕분인지 저희 가게에는 한국분들이 훨씬 많이 방문하고 계시죠. 그런데 다들 식당 주인처럼 테이블도 닦고 음식도 치우고 저보다 더 깨끗하게 쓰고 계시는 거 있죠? 덕분에 저는 정말 편하게 일하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저희 규동집에 오시는 한국분들에겐 더욱더 친절하게 대하려고요. 오늘 마코토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한국 손님들이 정말 식당 주인인 양 가게를 깔끔하게 사용한다는 말에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다들 이렇게 하고 계시겠죠? 어디서든 뒷자리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멋진 한국인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필름이었습니다.